1930년대 초 천문학자들은 초신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초신성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방출할 에너지를 초신성은 단 며칠 만에 방출한다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도통 모르겠네. 과학자들은 별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그리고 초신성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죠. 이때 천문학자 발터 바데와 프리츠 츠비키는 당시 새롭게 발견된 소립자, 중성자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초신성은 단순한 폭발이 아닙니다. 초신성은 별의 핵이 너무나도 강력한 중력 때문에 스스로 완전히 붕괴하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요.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서는 아주 작고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중성자별이 되는데, 이 중성자별의 물질은 순수한 중성자로만 이루어질 겁니다. 또 발터와 츠비키에 따르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중성자별이 탄생했을 때 그 지름은 대략 10에서 20k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중성자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했죠. 그만큼 중성자별은 밀도가 아주 높고 중력도 아주 강력하겠죠. 자, 이렇게 발터와 츠비키는 초신성 폭발 이후 중성자별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두 과학자의 가설은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중성자라는 물질 자체가 1932년에 와서야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중성자로 이루어진 어떤 천체가 있을 거다라는 개념이 당시 과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두 사람이 이론적으로 예측한 중성자별은 일반적인 천체하고는 다르게 빛을 거의 방출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성자별을 망원경으로 찾아내는 게 쉽지 않고 이렇게 관측이 어렵다 보니까 관측을 통한 중성자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데와 츠비키의 이론은 순전히 이론적 가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론은 1960년대까지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은 완전히 묻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과학자들은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중성자별, 펄사가 존재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1960년대까지 과학자들은 중성자별은 물론 펄사조차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밝고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 퀘이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퀘이사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천문학자 앤서니 휴이 씨 역시도 퀘이사를 연구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휴이 씨는 대학원생 조슬린 벨 버넬과 함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멀라드 전파 천문대에서 퀘이사를 연구했습니다. 이때 대학원생 버넬은 휴이 씨 교수의 감독 아래 망원경을 작동시키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전적인 책임을 맡았죠. 또 그녀는 약 29m가량의 데이터를 매일매일 분석했어요. 그렇게 그녀가 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지 약 2달 후 1967년 8월 6일 그녀는 1.337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규칙적인 전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1.337초 간격에 정말 규칙적인 전파 신호를 발견했어요. 오, 이거 참 놀랍군. 그런데 이 전파 혹시 지구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 신호는 지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신호는 언제나 지구 밖에서 같은 위치에서 관측됐거든요. 또 망원경의 관측 오류나 기기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주에서 오는 신호구만. 근데 교수님, 꼭 1.337초 간격으로 신호가 들어오는 게 혹시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확신은 이르네. 조금 더 조사해보지. 두 사람은 어쩌면 이 신호가 외계 문명에서 왔을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이런 전파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농담조로 이 신호를 두고 작은 외계인이라는 뜻의 리틀 그린맨이라는 장난스러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1967년 12월 21일 두 사람은 특성이 거의 비슷한 두 번째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신호를 두 번째로 찾아내다니, 이것은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가 아니라 자연적인 천체 현상이라는 뜻이구만. 또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도 있습니다. 1968년 리처드 러블레이스 연구팀은 아레시보 천문대를 통해서 개성운 중심을 관측했는데요. 그 결과 개성운의 중심에서 펄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펄서는 33m초/의 회전 주기로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죠.
1933년에 바데하고 츠비키가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서 중성자별이 남을 거다 라고 이론적으로 예측했었죠. 그 이후에 여러 과학자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중성자별을 펄사로 분류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휴이 씨와 버넬 그리고 러블레이스 연구팀 덕분에 이론적으로 존재하던 펄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있는지도 몰랐던 이런 중성자별이나 펄사를 이론과 계산만으로 존재할 거라고 예측한 과학자들도 대단하고, 또 이걸 실제로 관측을 해낸 과학자들도 정말 대단하죠. 1974년 앤서니 휴이 씨는 펄사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조작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펄사를 발견한 1등 공신 조슬린 벨 버넬은 노벨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프레드 호일을 비롯한 많은 천문학자들은 벨 버넬이 공동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왜 그녀의 공로가 평가절하드냐, 여자라서 노벨상 안 준 거 아니냐, 대학원생이라서 안 준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또 반대편에서는 아무리 그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도 결국에 연구의 방향을 정하는 건 휴이 씨 교수 아니냐, 이러면서 정말 변화별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벨 버넬 본인은 노벨상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후 그녀의 활발한 연구활동 덕분에 그녀는 오펜하이머상, 왕립천문학회에서 수여하는 허셜 메달, 미국 천문학회의 틴슬리상 등등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받았고요. 영국의 여왕으로부터는 기사자기도 받았어요. 버넬은 이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벨상 대신 많은 상을 받았고 덕분에 파티를 많이 다니고 또 즐길 수도 있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일 아니냐. 진짜 완전 대인배죠. 자,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펄사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또 관측까지 성공해낸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펄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먼저 펄사가 어떻게 탄생하는 건지부터 봐봅시다. 자, 여기 태양 질량의 1배에서 8배 되는 별이 있다고 해봐요. 이 별은 점점 진화하면서 적색 거성이 됐다가 백색 외성이 됩니다.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태양은 약 50억 년 후에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때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어가면서 지금보다 100배 이상으로 엄청 커지는데, 이렇게 거대해진 태양은 수성, 금성을 잡아먹고 결국 지구까지 집어삼킵니다. 이렇게 적색 거성이 돼서 엄청나게 거대해진 태양은 헬륨을 재료로 핵융합을 진행하다가 헬륨을 다 태우고 나면 외피를 우주공간으로 날려보내고 중심에 핵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백색 외성이죠. 우리 태양은 약 70에서 80억 년 후에 백색 외성이 될 운명인데, 이때 백색 외성의 지름은 약 13,000에서 15,000km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거의 지구랑 비슷한 사이즈가 되거나 지구보다 약간 더 커지는 거죠.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면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되면서 거의 100만 배나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나 거대했던 태양이 이만큼이나 작아지다니 진짜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태양 질량의 8배 되는 별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우리 태양하고는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쳐요. 태양 질량의 8배 되는 별의 중심에서는 처음에는 수소를 연료로 핵융합을 하다가 수소를 다 태우게 되면 헬륨을 태워서 핵융합을 하고, 또 헬륨을 다 태우면 탄소를 태우고, 그렇게 산소, 규소까지 태워가면서 마침내 철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중심부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초거성으로 진화하죠. 이 과정의 마지막에서 철이 만들어지면 별은 더 이상 철로는 핵융합을 해내지 못합니다. 철은 너무나도 안정적인 원자이기 때문이죠. 결국 마지막으로 철을 만들고 나서 핵융합 연료가 다 떨어진 별은 너무 뜨겁고 초고밀도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중심부가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별의 외피는 강력한 폭발과 함께 날아가고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는 그동안 별의 중심에 쌓였던 여러가지 원소들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에 새롭고도 무거운 원소들이 퍼져나가고, 또 나중에 우주 어딘가에서 별과 행성이 만들어질 때 그 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서 별의 중심 핵만 남게 되는데, 이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1.4배에서 2.5배 이하라면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보다 질량이 더 크다면 이때는 중성자별이 아니라 블랙홀로 진화하게 됩니다. 중성자별의 지름은 겨우 10에서 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 안에 중성자별을 가져다 놔도 그 크기가 한참 남아돌죠. 그런데 이런 중성자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더 커요. 그만큼 중성자별의 중력은 엄청나게 강한데 이 중력의 힘은 원자의 구조를 바꿀 정도로 강력합니다.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서 남아있는 핵에는 주로 철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니켈, 코발트 같은 원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심부의 엄청난 중력과 압력 때문에 전자들은 원자핵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전자라고 하죠. 또 원자는 주변에 전자 없이 원자핵만 남아서 완전 이온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성자별의 엄청난 압력과 중력이 자유전자와 원자핵을 충돌시켜서 결합하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을 전자포획이라고 합니다. 전자포획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유전자가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와 만나면서 전자는 사라지고 양성자는 중성자로 변하고 중성미자가 방출됩니다. 이 과정은 계속됩니다. 전자가 사라지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고 전체적으로 양성자 개수는 줄고 중성자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별의 핵을 구성하던 철을 비롯한 무거운 원소들이 모두 중성자로 바뀌면서 결국 거의 모든 원자들은 중성자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초고밀도, 초고중력, 초고압의 중성자 천체, 중성자별이 탄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중성자별의 탄생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펄사는 뭘까요? 펄사는 중성자별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펄사가 됩니다. 첫 번째, 매우 빠르게 회전할 것. 이때 펄서는 초당 수십 회에서 수백만 회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가져서 전파, X선, 감마선 등의 강력한 전자기를 방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반드시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마치 등대가 주기적으로 빛을 내서 배에 길을 안내하듯이 지구에서 바라본 펄서도 등대처럼 주기적인 신호를 방출하게 되겠죠. 참고로 펄서가 아주 빠른 회전 속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 때문이에요. 피겨 선수가 팔을 뻗어서 돌고 있다가 팔을 안쪽으로 모으면은 회전 속도가 아주 빨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 덕분입니다. 펄서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성이 폭발할 때부터 별이 회전하고 있었는데 크기가 아주 작아지면서 가군동량이 보존되니까 회전 속도가 정말 빨라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중력파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중성자별을 연구할 때 두 개의 중성자별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공전하는 쌍성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중력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결정적인 기회가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성자별의 쌍성계와 중력파 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